그러니까 국정교과서, 예, 국정교과서, 국정교과서 문제로 막 얘기 나올 때, 내가 이제 국정교과서가 박근혜의 무덤이 되고, 새누리당이 사라질 것이다, 라고 얘기했던, 그래, 예, 29일 방송, 예. 누가 보니까 내가 얘기하면 핵심 내용을 이렇게 딱 정리를 해놨더라고요. 예. 그 핵심 내용을 좀 정리를 해놓은 게 있었는데, 그 정리해놓은 사진이 없네. 예. 그래, 좌우지간 핵심. 됐어. 자, 일단 확인했어. 내가 2015년 10월 29일에, 예. 제일 먼저 새누리당이 사라진다라고 얘기했고, 그 다음에 16년 3월에도 새누리당 사라질 거라고 얘기를 한 거야. 그죠? 그러니까 2015년 10월에도 내가 새누리당이 사라질 거다라고 얘기를 했고 16년 3월 자 여기서 왜 중요하냐 이게 15년 10월이면요 그 당시 어떤 상황이었냐면 15년 10월 29일이면 그때 문재인이 도저히 당을 이끌 수 없다 그래가지고 당 대표 그만둬라 안 그러면 다 나간다 이랬고 당이 분당 위기였어 기억나지? 2015년 10월 달이면 더민주가 이제 분당이 되는 막 위기였고요. 그래가지고 그 김종인을 데려오냐 마냐 이럴 때였어. 그만큼 완전히 그 더민주의 인기가 새누리당의 절반도 안 되던 그 시절. 그때 내가 뭐라 그랬냐면 새누리당이 사라질 거다라고 얘기한 거야.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김종인이 오기 전 문재인이 완전히 코너에 몰리고 비문 의원들이나 호남 당원들이 많이 사는 지역의 의원들은 문재인에 대한 반감을 막 견디지 못해갖고 탈당을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니냐 이러면서 당이 갈라지려는 그래갖고 민주당의 인기가 땅에 떨어져 있고 안철수가 먼저 탈당을 했어. 그 10월 초인가에 안철수가 먼저 10월 말인가 안철수가 탈당을 해. 그러니까 안철수가 탈당을 하고 그 3명인가가 덩달아 나가고 이러면서 당 분위기가 아주 흉흉할 때 그래서 야당이 참패한다 이번 총선은 16년 총선은 참패할 거라고 모두가 믿었던 10월 29일에 망치 부인이 새누리당이 사라질 거다. 박근혜의 무덤이 되고 새누리당이 사라진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이런 걸 보고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얘기할 때 그 얘기를 하는 거야. 그 얼마나 사람들이 그 당시 나를 미친년으로 봤겠어. 그 당시에 나를 미친년으로 봤을 거 아니야. 10월 29일 방송 54분에 나와요. 새누리당 없어진다고. 고마워요. 그 다음에 3월 1일, 16년 3월 1일은 어떤 때였냐면, 그때 당시에 국민의당이 이제 다 만들어져가지고, 국민의당이 호남 사람들을 막 파들어갈 때야. 그래가지고, 그 종편에서 하루 종일 안철수 띄워주고, 그럴 때였어. 그런데, 그 3월 1일이면 필리버스터. 그래, 그 3월 1일은 필리버스터가 중단되던 시점일 거야, 아마. 필리버스터가 2월 말에 시작이 돼. 그래갖고 한참 인기를 끌고 있는데, 그 3월 1일 정도면 어떤 때냐면, 필리버스터를 중단해야 된다. 왜냐하면 필리버스터를 3월 11일까지 끌고 나가면, 총선이 무산된다. 라고 김종인 측에서 얘기를 해. 그래가지고 필리버스터를 중단해야 된다는 얘기가 처음 나와. 그러니까 오늘의 유머에서 다 같이 막 더민주를 죽여버려야 된다. 이랬던 때가 3월 1일이야. 가뜩이나 국민의당이랑 갈라져서 그 힘든 상황에 그 더민주에서 필리버스터를 해가지고 그나마 막 인기를 끌고 있는 상황이었다가 필리버스터를 중단한다 그래가지고 막 이제 뭐 더민주 낙선운동을 해야 된다고 지랄 연병이 벌어지던 그 즈음에 내가 새누리당이 사라질 거다. 2번 얘기를 하는 거야. 네. 국회가 해산될 수 있다. 그래서 필리버스터를 중단해야 된다. 그 얘기를 처음 했었죠. 네. 자, 하여간 그래서 망치 부인이 얘기했던 게 시간이 지나면, 망치 부인 필리버스터 중단 논의에 대한 생각, 테러 방지법이 통과시키는 순간 새누리당은 사라질 것이다. 결국 테러 방지법은 통과됐고 새누리당은 요거는 이제 테러 방지법을 통과시키고 새누리당이 사라진다는 얘기였던 거네. 어쨌거나 새누리당이 지금 사라졌잖아. 그죠? 테러 방지법 통과되면 새누리당이 사라질 거다.
그건 왜 그랬을까? 자, 내가 근거를 설명할게요. 자, 망치부인 도대체 어떻게 알았냐? 그죠? 아마 15년 10월, 16년 3월에 새누리당이 사라질 거다라고 얘기한 건 나밖에 없었어. 나 말고 다른 사람 있었나? 그니까 16년 그 15년 10월이나 16년 3월에 그 새누리당이 사라질 거라고 얘기한 건 나밖에 없었어. 그래서 나를 다 미친년이라 했잖아. 그 여러분들이 얼마나 미친년이 미친 소리 하나 들어보러 왔던 시절? 왜 그랬냐? 첫째, 이명박과 박근혜, 그러니까 이명박의 죄가 너무 많아서 박근혜가 새누리당을 만들었잖아. 그죠? 이명박의 모든 죄가 결국은 한나라당이라는 당명을, 그게 박근혜가 만든 당이야. 원래 신한국당이라는 당이 있었는데 그 신한국당 총재 이회창이 차떼기 문제를 일으켰어. 그래서 완전히 차떼기당 부패당이라는 국민적인 분노가 일어나니까 박근혜가 신한국당을 한나라당이라고 바꿔. 그래서 한나라당을 만든 거야. 그 한나라당에서 이명박이 대통령이 된 거야. 그런데 이명박이, 그래서 한나라당이 뭐 100년 간다고 지랄했는데 이명박 5년 만에 당명을 박근혜가 또 바꾼 거야. 그게 새누리당이야. 그죠? 그런데 이 새누리당이 박근혜 때문에 완전히 이제 개판이 되는 거야. 세월호에, 그러니까 맨 처음에 국정원 댓글 사건 터졌지. 그 다음에 국정원 간첩 사건 조작인 게 들통이 났지. 증거가 발견됐잖아. 그 다음에 세월호 사건 터지고, 메르스 사건 터지고, 뭐 AI 터지고, 그 밖에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그리고 막 이 경제가 개판다고, 그러니까 그거를 해결한답시고 막 국정교과서라든가 사드 배치라든가 외교 위안부 협상이라든가 이렇게 개지랄하면서 박근혜가 너무나 정권을 유지할 수 없는 죄를 많이 져. 자, 그렇다면 쟤네들은 생리상 박근혜하고의 관계를 끊어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거야. 그러면 쟤네들이 당연히 당명을 바꿀 거다. 예, 당연히 당명을 바꿀 수밖에 없다. 그게 내 추측이었어. 그게 내 추측이었고, 그래서 이제 새누리당이 사라질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죠. 별거 없어요. 근데 어떤 드라마에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 그 정확한 이 감은, 그러니까 소위 이제 어떤 느낌이라는 거 있잖아. 그럴 것 같아 라는 그 느낌이 그냥 막연한 게 아니다. 그 사람이 살아오면서 겪은 환경, 그 다음에 자라온 배경, 그리고 이 사람이 알아낸 지식, 그리고 그 상황에 대한 정확한 정보, 이런 것들이 결합됐을 때 어떤 정확한 감이 온다는 거야. 촉이라는 거죠. 그게 바로 내가 새누리당이 사라질 거다라고 추측했던 부분이야. 그리고 그 근거로 내가 여소야대가 될 거라고 본 거예요. 내가 그 근거로 여소야대가 될 거라고 본 거야. 모든 언론은 새누리당이, 그러니까 야당은 국민의당하고 더민주로 갈라졌기 때문에 걔네들이 노린 건 그거야. 야당은 분열되면 반드시 여당이 이긴다. 그러니까 야당을 분열시켜놨기 때문에 지네들이 이길 거라고 생각했지만, 내가 볼 때 국민들이 지금 느끼는 어떤 위기의식, 그게 굉장히 크다. 그래서 내가 중간에, 총선 중간에, 지금 호남에서 국민의당이 심각해요 막 이런 얘기를 할 때, 내가 처음에는 막 그렇게 얘기한 사람들 블랙을 쳐. 그러다 어느 순간 호남은 논외로 한다 라고 얘기를 해요. 나머지 지역은 이제 더민주가 우세한데, 호남은 내가 호남은 논외로 한다라고 얘기했을 때가 언제냐면, 호남에서 완전히 기울었구나, 그걸 알았을 때야. 근데 호남은 논외로 한다. 그래서 호남에 대해서는 국민의당과 더민주를 가지고 뭐라고 얘기하지 마라, 나중에 확인하자라고 얘기를 해요. 그게 호남은 국민의당으로 넘어갈 것 같다, 그걸 느꼈기 때문에. 근데 난 반은 얻을 줄 알았어. 절반은 더민주, 절반은 국민의당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올 국민의당이 먹어버린 거 아니야. 그래서 내가 호남에 대한 연구를 시작하게 된 계기도 됐는데, 어쨌거나 국민적인 분노가,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파악한 건 뭐냐면,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유권자들을 분석하면서야, 내가 살고 있는 동네의 유권자들이 좀 이 도시의 유권자를 분석할 때는 뭘 봐야 되냐면, 아파트 평수를 봐야 돼요. 그 다음에 아파트가 주공이냐 민영이냐 이것도 봐야 돼. 그러면 주택공사 같은 경우에는 좀 약간 공무원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많이 살아. 생각보다 이상하게. 그 다음에 민영 아파트들은 자영업자들이라든가 아니면 조금 뭐 중역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많이 살아.
그리고 이렇게 평수가 큰 민영 아파트다. 반드시 새누리당이야. 지지자는 정당이 새누리당이야. 그러니까 큰 평수에 살면서 그 야권을 지지하는 건 20% 정도밖에 안 돼. 그 20% 누구냐? 아주 고학력. 큰 평수의 민영 아파트에 사는 사람 중에 야권을 지지한 사람은 굉장히 고학력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야당을 지지하는데, 나머지 80%는 돈으로 만족하고 돈이 중심이 된 세상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무조건 이 힘센 당에다 힘을 몰아주는 거야. 그게 이제 내가 오랫동안 투표소들을 분석하면서 가지고 있었던 나의 경험이란 말이야. 그런데 내가 특이한 건 뭐였냐면, 상식적으로 볼 때 당연히 새누리당을 찍을 거라고 생각했던 동네에서 박원순이 나오고 인재근이 나오는 거야. 이 동네에서는 박원순이 나오면 안 되는 동네인데, 소위 계급적 성향상, 그들의 계층적 성향상 새누리당 후보를 찍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니더라는 거야. 그런 동네가 여러 곳에서 발견돼. 그리고 그 이제 소위 이제 30평대 아파트는 이게 이제 자신을 중산층이라고 생각해. 그러면 이 중산층이 사회가 안정됐을 때 여당에게 힘을 줘요. 그런데 그러면 이제 이 여당을 늘 찍어주던 30평대가 돌아섰더라고. 그래서 내가 알은 거야. 내가 2014년 지방선거 결과를 분석하면서 도시의 유권자들의 성향이 바뀌었구나. 뭘 봤냐면, 당은 한나라당을 찍어. 지지정당은 한나라당이야. 그런데 후보는 될 사람을 찍는 거야. 후보는 될 사람을 찍더라고. 그래서 내가 지금 도시의 유권자들이 한나라당을 지지하지만 박원순을 찍을 수 있는 사람들이구나. 그걸 내가 깨달은 거야. 그리고 실제로 나는 우리 신랑이 그렇게 많이 이제 정당은 한나라당이 우세한 지역구에서, 그러니까 이 투표소에서 우리 신랑이 압도적으로 이겨. 그러면 야당인데 민주당 후보가 어떻게 새누리당이 압도적으로 이긴 투표소에서 이길 수 있을까? 그래서 나는 그걸 이게 우리 신랑이 경상도라 지연이 작동하나 보다. 그러니까 자기 동네, 그러니까 왜냐면 이 동네가 그러니까 민영 아파트 평수가 크면 경상도 사람들이 많이 살아요. 그 다른 사람 채팅에 신경 쓰지 말고 내 말만 들어. 그러니까 민영 아파트 큰 평수면 30평 이상의 큰 평수면 경상도 사람들이 많이 살아. 그래서 이 경상도 사람들이 우리 신랑을 지연으로 찍는 줄 알았단 말이야. 그런데 14년에 지방선거 때 이 사람들이 박원순을 찍고 그러는 걸 보면서, 그리고 16년에도 이제 인재근을 많이 찍었어. 그래서 내가 느낀 건 뭐냐. 이제 이 도시에 있는 큰 평수에 사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학력을 내가 관심 있게 봤어. 그랬더니 대부분 고졸 이상이야. 고졸 이상이요. 그러면 이제 이게 고졸이 무슨 고학력이야. 비웃잖아. 지금 30대는 고졸이 고학력이 아니야. 그런데 지금 60대는 고졸이 고학력이에요. 지금 60대는 고졸이 고학력이야. 고졸부터가. 사실은 지금 60대는 중학교 졸업도 많지 않아. 여러분 부모님이나 할아버지 할머니들한테 물어봐. 60대 이상은요, 그 고졸이 고학력이에요. 예. 대졸은 별로 없었고, 지금 60대는. 그리고 고졸이 고학력이었어. 그리고 이제 중졸 정도만 돼도 그 당시에는 그래도 배운 축이야. 그리고 이제 이 초등학교가 끝인 경우가 많았어, 60대는. 예. 60대는 이제 초등학교가 끝인 경우도 많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지금 뭐 50평대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나이대가 40대 중반 이후야. 40대 중반 이후이고, 40대 중반은 대부분이 대졸이야. 상당수가 대졸이고, 그 다음에 60대 이상 중에서는 고졸이 많더라. 그러면 여기는 고학력인 거야. 그럼 이제 이 고학력인 그러면서 성향은 보수야. 성향은 보수인데 이 사람들이 박원순을 찍더라. 거기서 내가 깨달은 건 뭐냐면, 유권자들이 옛날처럼, 그러니까 도시 유권자는 몰표를 찍지 않는다. 도시 유권자들이 그렇게 몰표를 찍지 않는다. 그리고 이게 또 중요한 게, 내가 이번 서울의 총선 투표구들을 분석해 보니까 아파트촌은 그렇게 주변 사람들의 눈치를 안 봐. 자기 개별적인 의지로 찍어. 그래서 아파트가 많은 동네에서는 더민주가 이겼어. 그런데 더민주가 진 동네의 특징이 뭐냐면, 그러니까 개인 주택들이 많은 동네 있죠. 개인 주택이나 다가구가 많은 동네에서는 더민주가 지고 새누리당이 이겼어.
그 이유가 뭐냐? 그 다가구나 이런 데서는 주민들 간의 소통이 많아. 그러면 주민들 간의 소통이 많고 소문이 막 돌아. 그러니까 뭐 슈퍼 하나를 두고 슈퍼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끼리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는 거야. 그럼 여기는 주변 사람들의 성향에 영향을 받는 거야. 그 동네에서 그 국민의당 바람이 불었어. 다 공통점이. 예. 이 개인주택 동네에서 국민의당 바람이 불어갖고 야권표가 정확히 갈라져. 그러니까 그 동네에서 새누리당이 당선된 거야. 예.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은 대부분 맞벌이를 해서 아파트 값을 갚아야 되기 때문에 동네 사람들이랑 소통을 안 해. 그리고 이제 주로 인터넷을 통해서 정보를 입수해. 바쁘기 때문에 자기가 필요할 때 정보를 입수하려면 인터넷을 봐야 돼. 뉴스도 볼 시간이 없는 사람들이야. 왜? 9시에 퇴근하는 시간인데, 아니면 업무 보거나 퇴근하는 시간, 아니면 회식하는 시간이라 9시 뉴스에 영향을 안 받아. 내 말이 맞지? 이 사람들은 주로 인터넷을 통해서 자신들이 선택적으로 파악한 정보로 파악해. 자기가 선택한 정보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선택이 굉장히 합리적인 선택이 나오는 거야. 근데 이 그 동네 할머니들이, 그러니까 주로 이제 이 다가구 주택이나 이런 데는 노년층이 많이 살고, 그 다음에 가정 형편이 어려워. 그 가정 형편이 어려운 이유는 뭐냐? 학력이 별로 좋지 않기 때문에 형편이 어려운 노인들이 많이 사는 동네. 그런 데에서 표가 갈라지니까 이 노인들이 델로만테 찍어주자! 새누리당을 찍기도 하고, 아니면 나는 호남이야! 국민의당 찍고, 그래도 그러면 안 되지! 이러면서 이제 더민주 찍고 해서 표가 갈라지면서 야권표가 더 많은 동네인데 국민의당이 확 먹어버리면서 새누리당이 상대적으로 당선되는 거야. 아닌데요? 노원에서는 아파트촌이 많은데 새누리당가 당선됐는데요? 그 노원의 아파트촌이 많은 데에서도 그 표가 안철수가 되거나 이런 동네를 봐봐. 안철수가 됐던 동네는 새누리당하고 호남표가 합친 거야. 그래서 내가 그 4.16 총선 끝난 다음에, 아니 작년에 총선 딱 끝나자마자 4.16에 내가 분석을 하면서 호남이 안철수를 이용해서 제3후보론으로 갈 수 있다. 그걸 분석했던 거야. 그러니까 투표소를 그렇게 분석을 해야 돼요. 그럼 이제 이 투표소에 있는 아파트들, 그 다음에 그 아파트들의 평수, 그리고 그 아파트의 가격, 이런 걸 보면 그 사람들의 그 생활 수준이 나와. 그러면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 사람들의 성향을 보는데, 내가 지금 파악한, 그러니까 내가 지방은 잘 모르겠고, 도시에, 그러니까 그 소위 이제 도심은 별로고 이제 주로 이 배드타운들이 많잖아. 우리 변두리 같은 데는. 우리 도봉구 같은 경우가 옛날엔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사는 줄 알았어. 그런데 그거 잘못된 정보예요. 도봉구가 이미 90년대 중반에 이미 새누리 지지층이 더 많이 살게 돼. 도봉구에 경상도 출신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 왜? 그 도봉구가 90년대 중반에 이미 다 민영 아파트로 세워져. 민영 아파트는 주공 아파트보다 비싸. 그리고 평수가 커. 30평대 이상이 더 많은 평수가 들어와. 민영 아파트들이. 그래가지고 소위 이제 야권 지지층이 사라지고 주로 이제 그 새누리당 지지층이 많아진 거야. 도봉구가.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또 이제 노령화되는 거죠. 나이가 40대 정도에 들어와서 그 사람들이 이 동네 처음 들어올 때 90년대 중반이야. 그때가 40대야. 그럼 지금 이 사람들이 60대잖아. 그러니까 이제 이 표가 분석이 되는 거죠. 그렇게 유권자를 분석해 보면 이 유권자들, 그리고 이제 종편을 보는 거지. 종편의 흐름을 보는 거야. 그럼 이 새끼들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유도하고 있다. 가령 이미지야. 화면과 자막, 사진과 자막을 통해서 어떤 걸 지금 심으려고 하는지를 파악을 하면 이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겠구나. 어떤 식으로 관계를 받겠구나가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는 망치 부인이 예측했던 내용들이 여러분들이 볼 때는 좀 뭐래 싶은 2015년에 새누리당 망이 사라질 거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아멘 해놓고 속으로는 뭐래 그랬을 거 아니야. 그죠? 근데 내가 나름대로 그렇게 얘기했을 때는 유권자들의 투표 결과를 계속 추적을 하는 거야. 그 박원순이 처음 나왔을 때 찍었던 것보다 두 번째 나왔을 때 더 많이 찍었어. 11년보다 14년에 더 많이 찍었다는 거야. 그러면 이건 뭘까? 이 유권자들이 똑똑해지고 있구나. 유권자들의 이 그 의식이 발달하고 있구나. 그러면서도 자기 성향은 보수이구나. 믿었어요? 알았어. 그래서
내가 계속 지금 이제 아마 여러분이 느꼈을 거야. 나의 노선이 어떤 노선인지. 내가 소위 도시의 중산층이 출신 또는 중산층인 보수. 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계속 방송을 하는 거야. 우리 방송은 진보 좌파형 방송이 아니에요. 지금 왜 국정원이 자꾸 틀리느냐, 왜 국정원이 번번이 나한테 지느냐 하면 니네가 내 방향을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야. 내 방향은 진보 좌파가 아니야. 쟤네는 계속 나를 진보 좌파라고 내 위치를 정해놓고 공격하기 때문에 거기서 번번이 박살이 나는 거야. 내 방송의 주 고객층은, 한마디로 나의 그 고객 대상은, 내가 선택한 고객 대상은 중산층이야. 중산층, 그리고 합리적 보수 세력. 중도에서도 좌파보다 보수에 가까운 사람들이 내 방송의 대상이야. 주고객이야. 왜냐? 중도에서 약간 좌파에 가까운 사람들은 팟캐스트가 많아. 어차피 그 사람들의 팟캐스트를 통해서 그래도 흐름으로 갈 거다라고 봤어. 나는 이 중간에서 보수에 가까운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는 거야. 당신들이 볼 때 이게 보수라고 보냐? 그래서 보수의 개념에 대해서 나는 계속 질문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 방송의 시청자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 새누리당 지지층, 옛날에 새누리당을 지지했던 분들이 많아. 그리고 세월호 이후에 입장이 바뀐 분들이 많고, 세월호랑 이번에 최순실 사태로 입장이 바뀐 분들이 많고, 그리고 또 그 지식인층이 많아. 고졸 이상이 많아요. 예, 고졸 이상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분들은 말귀를 좀 알아들어. 그리고 이 3040인데 특히 40대도 또 많아. 4050 이분들이 이제 고학력층이야. 4050이. 그 다음에 이제 이 30대 같은 경우에는 전문직이 많아. 직장인들이 많아요. 예, 직장을 갖고 있는 30대가 또 듣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 나는 막 혁명운동하는 진보 좌파를 대상으로 하지 않아. 그들은 진보 세력에서 충분히 정보를 얻어. 나는 내가 만나야 될 대상은 소위 중도 보수 세력이다. 그 중도 보수 세력에게 합리적 질문을 던지고, 그래서 이 중도 보수 세력이 좌파에 대한 이해를 분명히 하고, 그래서 이 성숙한 진보와 합리적인 보수가 함께하는 새로운 대한민국의 비전을 나는 제시해야 된다. 이게 앞으로의 방향이 돼야 된다라고 나는 바라보는 거야. 근데 쟤네들이 그걸 계속해서 나를 젊은 애들 10대 20대가 보는 진보 좌파 방송이라고 보고 공격을 하기 때문에 안 맞는 거야. 적어도 이게 40대 이상이 되면 짬밥이 있어요. 그래갖고 그런 덩다리가 되지 않는다고. 막 덩다리로 확 움직이는 애들은 20대 애들이 그럴지 몰라도 20대는 30대 초반? 40대만 딱 돼도 이미 실패의 많은 경험들을 통해서 가벼운 움직임에 움직이지 않아. 그래서 원래 40대가 되면 보수에 가까워지는 거야. 40대가 되면 보수에 가까워지는 이유가 막 이렇게 해야지! 라고 막 도전을 해봤다가 실패들을 해. 그러면 실패를 하면서 깨닫는 거야.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하면 또 안 되는구나. 그리고 이렇게 하니까 되는구나. 그래서 됨과 안 됨을 경험을 많이 한 게 40대야. 그럼 40대 이상은 그래서 안정적인 발전을 원하는 거야. 50대, 60대는 발전 필요 없어. 일단 내 재산을 지켜야 돼. 50대까지는 좀 아니고 60대? 그러니까 55세부터가 그러겠다. 55세부터 노후에 대한 두려움이 커져요. 심리적으로 40대와 50대 초반까지만 해도 노후에 대한 불안감이 크지 않아. 근데 50대 중반부터는 노후에 대한 불안감이 커져요. 그러면 이때부터가 이제 확실한 보수가 되는 거야. 뭐냐? 무조건 안정. 지금 상태 유지.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걸 유지해야 된다. 이 사람은 왜 아직도 이름이 죽었으면 좋겠. 그래요. 가서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예. 아니 나는 닉네임대로. 자기 닉네임이 죽었으면 좋겠이야.
그래요. 예. 닉네임, 뭐, 원하는 걸, 뭐, 꿈을 이루시기 바래요. 자,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인간의 라이프 스타일. 그럼 이건 망치는 이런 걸 어떻게 알았을까? 내가 옛날에 보험회사에서 일했잖아. 내가 옛날에 보험회사에서 일했잖아. 보험회사에서 뭘 하냐면 라이프 스타일이라는 걸 연구를 해요. 그래서 한 사람이 이렇게 태어나서 가장 돈을 많이 벌 때, 그 다음에 두려움을 알게 되는 때, 그리고 그 다음에 필요한 게 뭘까? 그것까지를 빼내야 이 사람이 40대 때, 30, 40대 갖고 있는 돈을 정확히 우리가 끌어내서 그걸 상품으로 개발하고 그걸 많이 팔아야 부자가 되는 거거든. 내가 이 라이프 스타일에 대한 공부를 했었잖아. 그게 뭐에 도움이 된다? 지금 사회를 분석하는 데 도움이 돼요. 예. 이게 나는, 그러니까 보통 이제 보험을 파는데 무조건 파는 사람들이 있어. 아무거나 하나 사. 이런 사람도 있는데, 그러니까 내가 일했던 시기에는 내 뒤에도 그런 일 별로 안 했더라고. 내가 있었던 딱 그때가 소위 종신보험이라는 게 유행할 때였어. 내가 나오고 나서 무슨 이렇게 변액보험이라는 게 생겼더라고요. 그때부터는 얘기가 달라졌고, 내가 일했던 게 이제 종신보험의 최전성기 때 내가 일을 했어. 근데 학생운동의 최전성기에 학생운동을 했고, 종신보험의 최전성기에 종신보험을 팔았는데, 그 종신보험을 팔기 위해서는 우리가 라이프 스타일을 연구를 해. 그래서 그 라이프 스타일을 그러니까 쭉 알고 있으면 거기에다가 플러스 내가 애들한테 가르쳤던 사회탐구의 교과서들, 세계의 역사, 아시아의 역사, 그 다음에 한국의 역사, 그리고 세계의 지리적인 상황. 그러면 이 지리적인 상황은 뭐냐? 어떤 때 도움이 되냐면 세계 지리를 알면 그 세계에서 벌어지는 일을 알아. 그러니까 세계 뉴스를 딱 보잖아. 가령 그렉시트 이걸 보면 세계 지리를 알면서 그렉시트 뉴스를 보는 것과 세계 지리를 모르고 그렉시트 뉴스를 보는 건 달라요. 왜 그 그리스에서 폴리스 문화가 발달했나? 그 다음 왜 그리스가 올리브를 먹나? 이거를 알면, 예. 그 다음 왜 그리스가 관광업밖에 못하나? 이게 경제지리였거든. 그런 내용들이 합쳐지면 지금의 뉴스를 정확하게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뉴스를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그런 인문학적 지식이 있어야 돼요. 지리들 알아야 돼, 지리. 세계 지리를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한국 지리도 알아야 되고. 그럼 여기서 이 세계 지리라는 걸 우리나라 사회교육이 잘못된 게 뭐냐면 주로 고유명사 외우기를 해. 그게 문제야. 고유명사 외워봤자 아무 소용없어요. 사람 이름 외우고 이름만 외우는 거 아무 소용이 없어. 가장 좋은 사회교육은 뭐냐면 애들한테 직접 발표 수업을 시키는 거야. 그래서 지중해 지리 환경에 대해서 조사해서 발표해라. 조별로. 그러면 애들이 지네들이 발표하려고 막 연구를 해. 그러면서 이 지중해에는 어떤 환경이 나타나고 그래서 여름에는 다른 지역보다 건조하고 그리고 이제 겨울에는 이 아시아보다 따뜻하고 뭐 이런 부분들을 이제 배운단 말이야. 그런 거를 이제 스스로 연구를 해서 그걸 애들한테 설명을 하면 자기게 돼요. 그러면 이거는 외우는 거하고 달리 외우는 게 아니라 이해를 하게 되는 거. 이해를 해야 말을 할 거 아니야. 그게 가장 좋은 수업이고요. 근데 좌우지간 그렇게 남한테 설명하듯이 그 책을 읽어서 지리, 그 다음에 세계의 역사, 그리고 세계 철학의 흐름도 알아야 돼. 세계 철학의 흐름은, 사실 세계 철학의 흐름을 어떻게 알죠? 종교 하나만 정확히 이해해도 세계 철학의 흐름을 알아. 우리나라 철학 수업이 왜 잘못됐냐 하면, 그 서양 철학을 굉장히 집중해서 막 가르쳐. 그래갖고 잘 모르는 어려운 사람들의 이름도 복잡한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이상한 얘기를 많이 해. 그러니까 애들이 철학 수업은 조용히 첫 페이지에서 덮어. 그리고 이제 역사 수업은 그 구석기 신석기가 재밌거든. 와, 막 이렇게 그러면서 막 도끼질하고 거기까진 좋은데 금동 미륵보살 방가 사유상에 나오면 이제 딱 덮어. 이름이 너무 어렵거든. 일부러 그래. 일부러 어려운 이름들을 얘기해가지고 싹 덮게 만드는 거야. 관심을 끄게 만드는 거죠. 예. 그래서 애들이 사회 공부를 재밌게 안 하는 거야. 근데 나는 그게 의도한 거라고 봐. 나는 이게 우리나라의 사회교육을 소위 친일파들이 맡았었잖아. 친일파 지식인들이 우리나라 교과서를 옛날에 사회교과서 다 국정이었어요.
몰라, 내가 어렸을 때는. 그러니까 이승만 때는 국정교과서가 없었대. 그 국정교과서를 만든 게 박정희야. 그래서 박정희 때, 전두환 때는 전부 다 국정교과서로 배웠어. 그래서 사회 과목을 공부할 때, 과목을 공부할 때 전부 다 국정교과서로 배웠고, 그 말은 뭐냐면, 이 군부 독재를 미화하고, 군부 독재가 원하는 인간형을 만들기 위해서 사회교육을 시킨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 사회교육이 연도 외우기, 이름 외우기, 고유명사 외우기, 그런 걸로 애들을 낭패를 준 거야. 그러니까 애들이 사회 공부가 재미가 없었던 거지. 그런데 내가, 이것도 또 중요해. 내가 만약에 이명박 때 학원 강사를 했으면 지금과 달랐을 거야. 내가 학원 강사했을 때가 김영삼부터 노무현 때까지야. 내가 그 애들을 가르쳤던 때가 94년부터지. 94년, 그러니까 91년부터 가회를 시작해갖고 94년부터 학원을 가르쳤어. 학원에서. 그러니까 이제 김영삼 때부터잖아. 김영삼 때부터 2009년까지니까,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때 그러니까 김영삼이 교과서를 바꾸거든. 그래서 그 시대의 사회교과서를 가르쳤어요. 그러다 이명박이 2008년에 집권을 해서 2010년부터 교과서가 바뀌어. 내가 그때 그만둔 거야. 그래서 내가 가르쳤던 시대가 소위 우리나라에서 가장 합리주의적으로 그 교육이 되던 시대였어. 사회교육이. 대신에 그 시대는 사회교육은 합리적으로 대치될지 몰라도 사회 시험에서 사회 과목이 사라져. 그러니까 사회를 시험으로 공부하지 말고 지식으로 공부해야 된다. 근데 우리나라는 입시가 중요하니까 입시에서 중요하지 않은 과목을 버린 거야. 그래서 김영삼 때부터 노무현 때 소위 사회교육이 죽어요. 그래도 사탐 과목 하나를 해야 입시를 보니까 애들이 사탐 때문에 우리 수업을 들었지. 근데 그러면서 문제는 뭐냐? 이과생들. 고등학교의 전체 숫자에 이과생들이 더 많이 늘어난 거야. 취업을 하려면. 왜? 이과가 더 넓어. 대학교에서 문과생보다 이과생을 많이 뽑아. 그러니까 고등학교도 이과가 많아. 근데 이과는 사회탐구를 공부 안 해. 그게 문제야. 그래서 지금 20대가 사회학에 대한 지식이 없는 거야. 사회과학을 몰라. 20대에서 30대 초반이. 그게 김영삼 때, 그러니까 이명박 때 2009년, 그러니까 2008년부터 16년 사이에 이 8년 동안에 그 중고등학교, 대학교를 마친 애들은 사회과학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근데 아니지. 그 전에 노무현 때도 이과 교육 받았던 애들은 모르지. 사탐만 보게 되면서. 그게요, 이과가 많은, 이게 어느 고등학교에 따라서 그러니까 몰라.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우리 딸이 지금 다니고 있는 데는 이과가 더 많아요. 요즘에는, 그러니까는 고등학교별로 어느 고등학교는 문과가 더 많고, 어느 고등학교 이과가 더 많아. 그걸 어떻게 선택하냐면 맨 처음에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갈 때 과학 무슨 심화반이 있나 없나 이걸 따지더라고. 그래서 이 고등학교는 이과를 더 중심으로 한다. 이 고등학교는 문과를 중심으로 한다. 그게 달라. 그래가지고 우리 딸은 문과가 많은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바로 옆에 여학교는 이과가 더 많아. 내가 학교 다닐 때는 난 여고였어요. 여고였고 그래서 문과가 8반, 이과가 4반인가 그랬어. 네. 근데 지금 일반 고등학교는 어때? 일반 고등학교는. 예. 근데 일반 고등학교에 이과가 적다. 글쎄 잘 모르겠는데요? 우리 요즘에 보면 이과가 많은데요? 그거 중요하지 않아. 이과의 숫자가 중요하지 않고, 중요한 건 이과 애들은 사회 공부를 안 한다는 거야. 이과 애들은 사회 공부를 안 한다는 거야. 중요한 질문을 하세요. 이과가 적었어요. 이런 데 집착하지 말고, 이과 애들은 사회 공부를 안 한다는 게 주제잖아. 그죠? 그게 이게 문제야. 그러면 뭐냐? 그러니까 사회과학에 대한, 인문학에 대한 기본이 없이 사회로 나가는 거야. 그래서 무슨 일을 당하느냐? 이과 애들이 엄청 당하고 살아요. 그거 알아요? 이과 애들이 어려서부터 수학을 중심으로 해. 그러면 이 수학이라는 게 뭐야? 딱 맞아 떨어져. 문제의 답은 정해져 있어. 그죠? 그게 이과야. 이과의 사고방식은 그래서 그 이과의 사고방식은 문제의 답이 정해져 있는 거야. 논리적으로.
그죠? 그래서 문제가 뭐냐 하면 이 논리적으로는 이래야 되는데 인간 사회는 논리적이지 않아. 인간 사회는 그렇게 논리적이지 않아. 그죠?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논리학의 문제가 뭐냐면 합리적인 논리가 아니야. 논리를 위한 논리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가령 철학을 가르치거나 논리학을 가르칠 때 논리를 위한 논리야. 현실 생활에 적용이 안 되는 논리. 이 논리학이 현실 생활에 적용이 안 되는 논리야. 논리를 위한 논리야.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그 인간의 삶이 전혀 논리적이지도 않은데, 왜냐면 인간의 삶을 작용하는 건 감성 부분이 더 커. 이성보다 감성의 부분이 더 크게 작용하는데, 이 논리라는 건 이성 부분에서만 존재하는 거잖아. 그런데다가 그렇게라도 이성적이기라도 하면 되는데, 우리나라의 논리학 교육은 잘못됐어. 아주 어렵게 해가지고 그 논리 구조를 이해 못하게 하는 게 목적이야. 안 가르쳐 주기 위해서 논리를 가르쳐. 그러니까 논리학을 공부한 애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말이 안 통해. 그런 거 경험해 본 사람. 논리학을 공부한 애들하고 대화를 해보면 말이 안 통해. 논리를 공부한 애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말이 안 통하는 거야. 예. 그 다음에 또 이과 애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또 답답해. 왜냐? 얘네들은 당연히 이래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우겨. 얘네들은 문제 하나의 답은 이거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생각한 답이 이거면 그냥 이대로 가야 되는 거야. 다른 거는 이해가 안 돼. 그게 이과적 계산법이야. 그래가지고 문제가 뭐냐면 변형이나 적용이 어려워. 변형이나 적용이 어렵기 때문에 얘네들은 수용만 해. 시키면 시키는 일을 어떻게 처리할까로 돌아가 머리가. 이과 애들 만나보면 이과 애들은 그 시키는 게 부당하냐 아니냐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 그러니까 문제를 푸는 거야. 직장 상사가 엉뚱한 얘기를 해. 그럼 그 엉뚱한 얘기가 맞나 틀리냐를 판단하기 전에 일단 그 문제를 어떻게 풀지? 그렇게 가. 그래갖고 그걸 막 풀어갖고 답을 내면 그 답을 가지고 풀었다라고 얘기를 해. 그래서 나타나는 문제가 뭐냐. 이런 애들이 왜 내가 볼 때 이과 중심 그러면서 이과로 가야 된다, 이과로 가야 되냐. 이게 이과의 문제더라고. 이과 애들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 그래서 옛날에도요, 데모했던 사람들 보면 대부분 문과야. 이과가 데모를 많이 안 했어. 이과가 데모를 많이 안 했어. 그 이유가 뭐냐면 그게 얘네들은 그 실험을 해서 답이 나오거나 하나의 문제를 풀어서 답이 나오는 그런 식이기 때문에, 물론 이과에서도 운동을 전혀 안 한 건 아닌데 소수야. 그 학생 운동이 대다수로 있을 때도 이과 애들은 그렇게 많이 안 했어. 문과 애들이 많이 했죠. 예. 그 이유가 뭐냐면 그러니까 그 학문의 성향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문제는 뭐냐. 우리나라에 지금 노동자들이 이과를 많이 공부하고 이과식 사고방식 갖고 사회로 나와서 윗사람들이 부당한 대우를 하는데 그걸 그냥 참고 겪는 거야. 그게 난 연관된 문제라고 봐. 내가 이거 솔직히 얘기해서 뭘 보고 알았냐. 우리 딸이 욱시남정기라는 걸 보더라고요. 드라마. 봤어요, 여러분? 욱시남정기라는 드라마를 딱 보더라고. 그래서 그리고 이제 내가 옆에서 본 거야. 봤더니 그 욱시남정기에 나오는 남정기라는 사람이 보니까 이과생이야. 그죠? 이과생이니까 화장품을 만들잖아. 이호원 나오는 거. 근데 이제 그 이과생들이 그렇게 하는 거야. 일을 엄청 많이 해. 일을 엄청 많이 하는데 시키는 대로 해. 시키는 대로 하고, 근데 이게 잘못됐다라고 맞서질 않고 그냥 순응하면서 사는 거야. 그게 나오더라고. 근데 내가 생각해보니까 이제까지 만났던 이과생들이 이상하게 대화가 어려워. 그게 그거구나. 근데 문과생들은 기본적으로 뭐냐면 그 변형을 시켜야 돼. 가령 시를 많이 읽고 똑같이 쓰면 안 되잖아. 문과생들이 시를 알아야 돼. 또는 뭐 이 문학작품을 읽어야 돼. 근데 문학작품은 똑같으면 안 되거든. 그리고 똑같은 문학작품을 읽고도 가령 똑같은 말을 안 해. 가령 이과생들은 교과서의 문제를 똑같이 풀고 답을 똑같이 얘기해도 안 혼나잖아.
근데 문과생은 똑같은 작품을 읽고 똑같이 얘기하면 좋대. 너네 뭐하냐? 이렇게 되는 거야. 선배들한테 까요. 그래서 그 똑같은 얘기를 안 하려고 노력해야 되는 게 문과야. 내 말이 맞지? 그지? 그래서 인문학적인 그 전공자들이 성공을 해, 사회적으로. 왜냐하면 다양한 경우의 수를 이해하고 대처를 하는 거야. 임기응변에 능해지고. 근데 이과 애들이 볼 땐 이해가 안 되는 거야. 뭐 저런 것들이 다 있냐? 왜 이땐 이러고 저럴 땐 저러지? 이해가 안 되는 거지. 좌우지간 내가 하고 싶은 얘기의 핵심은 뭐냐? 망치 부인은 새누리당이 사라질 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정확한 분석과 그 다음에 인문학적 소양을 가지고, 그러니까 정확한 데이터들을 인문학적인 바탕 지식을 가지고 분석을 해보면 답이 나오는 거야. 시사방송을 하는 사람들은 많아요. 그죠? 시사방송을 하는 사람들 되게 많은데 이 사람들이 그 하는 이야기들이 어긋나는 이유는 뭐냐? 데이터가 정확해도 인문학적 소양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인문학적 소양만 가지고 데이터 없이 뻥을 까거나. 그러니까 뭐 정봉주가 아마 2월 9일에는 탄핵된다 그랬을걸? 지난달에. 그거 봤나? 정봉주가 나와가지고 2월 9일에는 탄핵된다라고 예언을 했어. 요즘에 많은 시사방송가들이 예언들을 막 해요. 예, 예언들을 막 해요. 이 예언이라는 게, 아무나 되는 건 아니에요. 네. 예언이라는 게 아무나 되는 건 아니에요. 네. 자, 하여튼 좌우지간. 그래서 이 이과와 문과의 차이점들도 되게 중요한데, 여기서 핵심은 뭐냐 하면요. 인간 사회는 다분히 감성의 영역이 작용을 많이 한다는 거야. 그래서 이 이성으로만 풀 수가 없어. 그러면 이성이 중요합니까? 감성이 중요합니까? 이게 늘 역사적으로 수천 년 동안 내려온 등신적 질문이야. 이성이 중요하냐? 감성이 중요하냐? 이게 수천 년 동안 반복된 등신적 질문이라고. 그게 무슨 얘기냐? 이성과 감성은 동시에 존재하는 거예요. 공존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이성과 감성을 이 결합된 존재로서 이해를 해야 돼. 근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은 이성적인 지수가 높고 어떤 사람은 감성적인 지수가 높아. 가령 여자는 감성적 지수가 높아. 남자는 이성적 지수가 높아. 그래서 남과 여가 함께 살아야 되는 거야. 인간이 여자는 감성적 지수가 발달하고 남자는 이성적 그 내용이 발달해서 그래서 같이 살아야 되는 거야. 그래야 이게 그 공동체의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러면 나는 혼자 사는데 그럼 혼자 사는 거 안 좋은 거야. 내가 진짜 이런 말 하면 또 뭐 욕을 먹을지 모르겠는데 나는 지금 그 우리 노후에 혼자 살고 있는, 노후라는 표현 좀 잘못했고 지금 이제 뭐 40대인데도 아직 결혼 안 하고 한 번도 결혼 경험이 없거나 아니면 초반에 결혼하고 실패해서 혼자 사는 분들이 있어요. 나 그런 분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 하면 나는 사랑에 도전하라는 얘기 하고 싶어. 인간은요 사랑하지 않으면 안 돼요. 예, 인간은 사랑해야 돼. 걔하고만 살면 안 돼. 예, 사랑에 도전해야 돼요. 예, 40대에 혼자 살고 계신 분들께 진짜 권해주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진짜 이 내가 살아보니까 40대란 나이는 정말 인생의 맛을 알게 되는 나이예요. 인생의 깊이를 알게 되는 나이고 정말 뭐라 그러나 20대가 뭐라 그러나 뭐 아이스크림이나 초콜릿 같았다면 그리고 뭐 이 30대가 맛있는 스테이크 같다라면 40대는 이제 뭔가 이렇게 우러나서 그 맛이 느껴지는 좋은 차 향이 나기 시작할 때야. 아니야. 그러니까 좀 고급 커피 맛 정도라고 할까? 아마 50대, 60대가 되면 더 좋은 그 이 절집에서 나오는 차 맛이 느껴질지 모르겠는데 내가 볼 때는 그렇더라. 그래서 이 시기에 진짜 40대는 대화를 많이 해야 돼요. 내가 볼 땐. 이 많은 사람들과 대화해야 돼. 근데 이렇게 막 강아지하고만 대화하고, 예. 그리고 이렇게
아유 귀찮으니까 혼자 밥 먹고 혼자 술 마시고 그러면 안 된다고. 예. 그 이번 그러니까 내일 모레 그 저기 혼자 사는 님들 많이 이제 나오신 다음에 예, 우리 이렇게 좀 그 서로 많은 관심을 갖고 꼭 뭐 남녀간에 꼭 합궁하라는 얘기가 아니야. 만나면 그러면 분가분가부터 해야 되나요? 아니야. 분가분가 하기 전에 반가반가부터 하라고. 서로 대화를 먼저 하라고. 중요한 건 대화를 많이 해야 돼. 한 대화를 한 1년 정도 해보면서 이게 인생관이 맞나? 예. 나는 진짜 우리 그 분들한테 얘기해주고 싶은 게 1년은 만나보라는 얘기를 해주고 싶어. 이게 왜 중요하냐? 이게 정말 분가분가를 1년 동안 참을 수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인생을 길게 갈 사람이야. 만나자마자 일단 허리 부춤부터 풀으려고 그러면 이거는 3개월짜리야. 3개월 이상 못 가. 그래서 정말 사람을 누구를 알면 1년은 지켜봐야 돼. 사시사철을 일단 겪어봐야, 왜냐하면 계절에 따라서 행동 양식이 달라져요. 페로몬의 영향이라는 거 아니야. 봄 탄다, 가을 탄다. 그래서 이게 봄, 여름, 가을, 겨울 사람의 행동이 달라져. 이 직장 생활을 이렇게 하다 보면 제가 봄만 되면 벨벨 죽어가는 애가 있고 봄만 되면 사고 치는 애가 있고 뭐 이런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이 계절의 변화가 가지고 오는 화학적 작용에 의해서 그 행동이 달라지는 거, 행동 양식이. 그래서 4계절을 다 겪어봐야 돼. 그래야 얘가 술 먹고 무슨 짓을 하는지, 외로울 때 무슨 짓을 하는지, 착할 때는 어떤지, 나쁠 때는 어떤지를 지켜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허리 밑에 기능이 제대로 되는지를 확인해야지, 처음부터 허리 밑에 기능만 관심을 두면 3개월도 못 가. 예. 뭔 얘기인지 알았죠? 예. 자, 그래서 우리가 그 인문사회학적인 관심을 높여야 된다. 인문사회학적인 관심을 높여야 되고, 그래야, 그러면 자, 지금 만들어진 정당은 어떻게 될까요? 예. 한나라당은 그런데 오래 갔잖아요. 한나라당이 어떻게 해서 오래 갔을까? 김대중 노무현 10년 간 거야. 김대중 노무현 10년, 아니구나. 이명박까지 한 15년 갔네. 예. 그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야당이었기 때문에 10년 동안 한나라당으로 유지가 된 거라고. 그리고 이명박이 여당 하니까 딱 5년 만에 말아먹고, 박근혜가 새누리당 하니까 5년 만에 말아먹고, 그 전으로 가서, 저기, 박정희가 집권할 때 공화당, 이승만이 집권할 때 자유당, 노태우가 민자당, 김영삼이 신한국당, 그 다음에 이회창 때 그 말아먹으면서 한나라당으로 바뀌어서 15년, 그 다음에 새누리당 5년 만에 끝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지금 뭔 당을 만들든 똥을 발랐건 된장을 발랐건 뭐 이게 그 뭐 한국당이건 신한국당이건 별의별 당을 만들어도 5년짜리야. 야당 되면 한 15년 가고 야당 되면 뭐 그 저기 15년 가고 그 저기 여당 되면 5년 가고 내가 볼 땐 그러더라. 근데 내가 볼 때는요, 지금 바른당하고 그 저기 새누리당하고 지금 뭐야? 한국당? 그 저기 새누리당하고 한국당하고는 그 합칠 것 같아. 자유당? 바른당하고 자유당이 아무래도 도로 겹치지 않겠냐. 그런 생각들이 좀 들어요. 예. 하여튼 쟤네들이 이제 제3정당이 실패하면서 그리고 이제 이 자유당이 굉장히 뭐라 그러나 극우 세력의 성향을 드러내고 있잖아. 극우파적인 성향. 예. 지금 막 그 대중 앞에 나타나가지고 앞뒤가 다른 말을 해. 김문수 같은 경우는 탄핵을 빨리 시켜야 된다면서 박근혜를 작년까지 존나 까더니 오늘은 걔네들 앞에 서가지고 박근혜가 최고라고 막 빨아주고 있잖아. 이제 그런 식으로 철학도 없고 이념도 없는 애들인데 일단 쟤네가 뭉치는 건 뭐냐면 기득권, 권력 중심으로 결집하는 애들이야. 예, 권력 중심으로 결집을 하고 지금 쟤네들이 볼 때는 그 바른당으로 대거 탈당이 될 줄 알았는데 많이 안 갔어. 이게 제3정당론이 깨지면서
제3정당론이 안 먹히면서 바른당으로 많이 안 가고 지금 자유당으로 도리어 강화되는 분위기야. 그러면 얘네들의 특징이 뭐냐? 옛날에 박근혜 당이 자유당이야. 지금 자유당이 박근혜 당이야. 정확히 언제냐면 열린우리당이 다수일 때야. 이거 잘 들어요. 지금부터가 예측이야. 지금부터가 예측이야. 더불어민주당 아니야. 옛날에 2004년에 열린우리당이 152석이 됐을 때 그때 신한국당이 127석인가 117석인가 그랬어. 한나라당이. 그런데 그 한나라당한테 질질 끌려다녔어요. 열린우리당이. 근데 얘네들이 어떻게 했냐면 노무현의 목줄을 잡고 이 노무현은 협치를 해야 된다. 여당이 힘이 세다고 그래서 무조건 여당 맘대로 가면 안 된다. 그러면서 그 한나라당하고 함께 가야 된다. 그게 노무현의 마인드였어. 그래가지고 그 당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열린우리당에서 3가지 악법 4대 악법인가 3대 악법인가 정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겠다. 그 다음에 친일파가 자기네 재산을 환수하겠다고 요청하면 그걸 금지시키는 법을 만들겠다. 그 다음에 사립학교를 관리하는 법을 만들겠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었어. 그래서 네 가지가 그 당시 4대 악법이란 얘기가 있었단 말이야. 예. 집중하세요. 그래서 이제 그 4대 악법을 막 열린우리당에서 쪽수로 밀어붙인 거야. 왜냐면 152석에다가 그 당시에 민노당이 10석이었어. 민노당이 10석을 합치면 162석이었거든. 그러면 162석을 합치면 웬만한 법안을 다 통과시킬 수 있었어요. 그런데 번번이 누가 막았냐? 노무현 대통령이 막았어. 그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겠다라고 표결하기 직전에 하지 마라. 예. 그 다음에 사립학교법을 힘으로 밀어붙였는데 다시 고쳐야 됐고, 그래가지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국민들이 실망을 하게 돼. 그런데 그때 왜 그랬냐 하면 그 박근혜 당이 끝까지 동의를 안 해주는 거야. 법안을 번번이 동의 안 해주고 모든 그 민생 법안을요 끝까지 동의를 안 해줬어요. 그런데다가 민노당을 초반에 민노총은 귀족노조다 이래가지고 내쫓아버리고, 그래서 민노당이 등 돌려버리게 됐지. 그 다음에 호남 세력이 등 돌렸지. 이런 상태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그러니까 그 열린우리당이 점점 그 세력이 축소될 수밖에 없었던 거였거든. 자,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의 자유당이 그 당시 박근혜당 멤버들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박근혜당 정신 무조건 방해하라, 무조건 막아라, 그걸 목적으로 똘똘 뭉친다는 거야. 이명박 당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그러니까 언제였더라? 2008년에는 이명박이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그때만 친이기 세력이 새누리당의, 그러니까 한나라당의 다수였어. 2007년에 이명박이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친이 친박 중에 친이계가 다수였어. 그러다가 그 2008년 공천에서 친이계가 친박계를 자른 거야. 그러니까 이 친박이 열받아가지고 무슨 친박 뭔데를 만들었잖아. 친박연대인가? 그걸 만들어가지고 2012년에 걔네들이 돌아오는 거야. 맞죠? 그래서 그 2012년에 들어왔는데 박근혜가 중심이었잖아, 대통령으로. 그러니까 박근혜가 대통령인 시절에는 친박이 다수인 거야. 친이 친박이 우리가 볼 때 아니 친이가 더 많지 않았어? 근데 어떻게 친박이 더 많아진 거야? 그게 대통령이 누구냐에 따라서지. 대통령이 누구냐? 그러니까 대통령한테 공천을 받으려면 그쪽에 줄 쓴 놈들. 그래서 이제 친이계하고 친박계가 대통령 따라서 숫자가 달라졌던 거다. 그런데 지금 그 바른당으로 나가 있는 애들은 뭘 발랐는지 모르겠지만 바른당으로 나간 애들은 친박계가 나간 거야. 친박계가 지금 나간 거고, 친이계가 나간 거고, 예. 소위 친박의 꼴통들이 지금 남아있는 거야. 그러면 어떤 상황이냐?
지금 더민주하고 국민의당이 하나로 완전히 더민주나 국민의당이 힘을 모으지 않으면, 예, 더민주하고 국민의당이 힘을 모으지 않으면, 누구에게? 이 더민주의 123석은 누구랑? 친박당 90몇 석에게 계속 휘둘릴 수밖에 없어. 구조상. 거기에 이 국민의당하고 바른당이 뭐 어떻게 움직이느냐. 근데 지금 바른당에는 현직 의원이 별로 없어. 그죠? 바른당에는 현직 의원이 30명이 안 될걸? 아니 30명 되나? 그러니까 지금 바른당 30 몇 명, 그 다음에 국민의당 30 몇 명이야. 그러면 얘네들이 합치지 않으면 시너지 효과를 못 내. 예. 바른당이 아마 30명까지 못 갔을 거야. 몇 명인지 세봐. 33명이야, 27명이야. 33명을 목표로 움직였는데 20몇 명이었던가? 숫자를 한번 세봐요. 그러면 이제 이 30명밖에 안 되는 바른당이 90명짜리 자유당을 못 이겨. 바른당 30명이 안 될 거야. 왜냐면 자유당이 90몇 석이야. 그죠? 근데 그 당시에 새누리당이 다 합쳐갖고 122석이었고 무소속이 7명이 들어갔잖아. 그러면 129명이 둘로 갈라진 거잖아요. 그러면 33명 정도 되겠다. 33명? 한 30 몇 명이, 30 몇 명이 바른당, 그 다음에 90 몇 명이 지금 이제 자유당, 그 다음에 국민의당이 37, 8명 되는 거고, 그죠? 그리고 이제 더민주가 124명? 123명에 124명이야. 그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정의당이 6명이잖아. 지금 이제 그런 구조잖아요. 바른당이 32명.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막 지금은 여소야대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당이 분할되어 있는 거야. 당이 지금 이제 분할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뭉칠지 모르는 거야. 누구랑 누가 연대하느냐에 따라서 다음에 누가 대통령이 되든 똥 밟는 거야. 결론은. 안희정이 되든 문재인이 되든 다음에 대통령은 똥 밟는 거라고. 예. 여차하면 바른당하고 국민의당하고 자유당하고 합쳐버리면 그게 60석, 90석, 150석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국민의당을 끌어안고 가야 되는데 국민의당이 중요한 거죠. 국민의당이 저쪽으로 넘어가 버리면 타격이 너무 큰 거야. 그래서 이 박원순 시장이 내놓은 게 공동정부론. 그래서 더민주가 다 먹는 게 아니라 더민주하고 국민의당하고 정의당까지를 묶어서 160 정도의 안정적인 의석을 확보해 놓으려는 거야. 그래야 이 사람들이 다수의 당이고, 그러니까 국회 내에서 다수 의석으로서 역할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러면 이제 바른당만 잘 잡으면, 이쪽으로 올래 저쪽으로 갈래 잘 잡으면 전국 운영을 할 수 있는데, 만약에 그게 안 되면, 공동정부론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그 다음엔 안희정이 얘기하는 누구까지? 그 바른당까지도 흡수할 수 있는 그런 연립정부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대연정론이 나온 거다. 그래서 내가 대연정론이 그런 거구나라고 배경은 이해를 했어. 그런데 말입니다. 지금 자유당으로 뭉치고 있고 박근혜가 저렇게 계속 꼴통짓을 하면서 버티고 있다는 건 뭐냐면 탄핵이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야. 대연정론은요. 탄핵이 인용됐을 때 필요한 거야. 잘 생각해야 돼. 대통령 후보들이. 대연정론은 지금 문재인도 동의를 했어. 대연정론에. 공동정부론을 반대했던 문재인이 대연정론은 동의를 한 거야. 그러면서 협치니까 동의한다. 이게 좀 이제 하여튼 그랬어. 좌우지간 이 대연정론이라는 건 탄핵이 인용됐을 때 들고 나와야 될 카드다. 예. 왜냐? 탄핵이 인용되고 나면 자유당 지지자들이 어쨌거나 똘똘 뭉쳐. 그리고 끝까지 동의 안 해줘. 그리고 하여튼 알박기를 할 거라고. 계속 방해하고. 그리고 모든 걸 파토놓고 별의별 짓을 다 했어. 옛날에 열린우리당 때 얘네들이 별의별 짓을 다 했어요. 물어봐. 그때 박근혜 당이 무슨 짓을 했는지. 진짜 알박기도 그런 알박기가 없었어. 예.
자, 그래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냐면, 발생하느냐. 지금 대통령이 되는 게, 좋은 일은 아니야. 편한 일이 아니야. 굉장히 어려운 일이야. 진짜 고급스러운 정치를 해야 될 때야. 지금 이게 전선이 불분명해진 거예요. 옛날에는 여당과 야당이 분명했어. 양당 체제였으니까. 그죠? 새누리당 대 더민주 체제였으니까 전선이 분명했어. 그리고 더민주에 국민의당이 있어도 이건 호남으로만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대부분 호남 사람들은 더민주하고 국민의당